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래성의 마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인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황세민 교장. 이리하여 박태일 순사부장은 평양으로 해월의 행적을 더듬으러 떠나고 오상옥 변호사는 배경호의 고향인 평안남도 X천읍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한편 주운몽은 남수의 장례식이 끝난 후 본래 자기가 살고 있던 한강 건너편 명수대 저택으로 옮아가고 정나는 약혼자 문학수의 다사로운 보호 밑에서 삼청동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었다. 삼청동을 떠나 명수대로 옮아가는 날 은몽은 자기의 외로운 신세를 한없이 눈물겨워하였다. 일세의 아름다운 무희요, 세상의 애인인 공작부인 주운몽. 그러나 그것은 결국 창공에 떠도는 한 점의 부은과도 같이 허무한 것임을 새삼스러이 느낀 은몽이었다. 은몽은 정난의 손목을 부여잡고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양친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정난, 문 선생의 말씀과 같이 모두가 나의 탓이야. 나 하나 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이렇게 무참한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래, 그건 그렇고 정난이가 나와 한 집에 있는 것은 문 선생의 말씀과 같이 역시 위험한 일이지. 무섭고 쓸쓸하지만 나 혼자 명수대에 가 있을 테야. 그러나 결국 여기 있으나 거기가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나는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 그놈은 나를 베리베리 말려서 죽일 셈이니까. 그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면서 정난, 놀러와, 응? 그런 말을 남겨놓고 은몽은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떠나갔다. 명수대로 옮아온 은몽의 생활은 글자 그대로 지옥이었다. 자기의 생명이 하루하루 졸아드는 것 같은 무서움. 그것은 마치 산송장의 참담한 생의 계속이었다. 해월이, 죽이려거든 어서 죽여줘요. 고양이가 쥐 새끼를 잡아먹듯이 당신은 나를 노리기만 하고 대체 당신은 어디 있는 거요? 어디서 나를 그처럼 감시하고 있는 거요? 어서 지금이라도 왈칵 달려들어 죽여요. 어서 속히 시원하도록 천갈래 만갈래 찢어 죽여요. 아! 한밤중에 넓은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서 사방을 돌아다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은몽의 목소리가 정원을 지키는 경찰들의 귀에까지 들려오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해성전문학교 교장 황세민이 은몽을 방문하였다. 인경부는 응접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얼마나 쓸쓸하십니까? 황세민은 은몽의 창백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을 건넨 후에
천천히 담배를 붙여 물고는 또 얼마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얻은 듯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늙은이가 이처럼 부인을 뵈러 온 것은 부인께서도 이미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의논해 볼 참으로 하고 말의 줄거리를 채 끝내지 못하고 그만 시선을 무릎 위에 떨구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해전을 그처럼 아끼시는 선생님의 교육자로서의 참된 성의에 머리를 수그립니다. 그건 너무 과분의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부인의 말씀을 채우로 하여 우리 해성전문학교의 운명이 좌우되게끔 절박하였습니다. 돌아가신 배경호 씨 뜻대로 글쎄요. 하고 은몽은 황세민의 말을 막으며 교장 선생님의 뜻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마치 제일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황 선생의 입장을 저는 무척 동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게 그러한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남수 씨가 돌아가신 이때 재산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정난에게 있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선생님을 동정한다 해도 문제는 정난의 의사 여하에 달렸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 선생님? 사실 은몽의 말대로 배경호의 100만 원 재산권은 남수의 손을 거쳐 정난에게로 옮아간 이때 황 교장이 아무리 은몽에게 애걸을 해보았자 결국은 상속권 소유자인 정난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될 것은 황 교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정난은 아직 세상 일을 모르는 어린애에 불과했다. 어른격인 은몽에게 한 번 더 애원해 보는 것이 옳겠다는 황 교장의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재산 상속권은 정난 씨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직 연세가 어리시고 그래서 부인께 여쭈어 보려고요. 부인께서 후원만 해주신다면 정난 시인들 하고 황 교장은 일단 숙였던 머리를 들고 은몽의 얼굴을 이모저모 따지듯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글쎄요. 제 힘 잘하는 데까지는 정난에게 권해보겠습니다만 어쩔는지요. 하여튼 교장 선생님의 의사만은 잘 전하겠습니다. 은몽은 진심으로 황 교장을 동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는 모자라는 것이 유감이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늙은이를 위로하였다. 황 교장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얼마 동안 묵묵히 앉아서 담배만 푹푹 피우더니 그런데 하고 말머리를 돌리며 대체 그 해월이란 놈은 어떠한 놈이기에 그처럼 재주가 비상합니까? 원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오. 아무리 원한이 골수에 맺혔기로 사람을 죽이다니 그런 악인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원한이 있으니 하고 공공연하게 복수를 한다면 또 모르거니와 이건 비겁하게도 암암리에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해쳐놓으니 원 그런 악인이 어디 있겠소? 하고 해월의 비겁한 행동을 적지 않게 흥분한 어투로 비난하였다. 글쎄 말이지요. 죽이려면 어서 한 칼에 죽여줬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것도 원 제 애비를 죽인 원수라면 또 모르거니와 이건 어린 시절에 철없이 저질러 놓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만다 하니 원 될 법한 이야기요. 하면서 황 교장은 담뱃재를 재떨이에 떨어놓고 저기 안색을 가다듬으며 그런데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인은
어디 태생이십니까? 보아하니 평안도 태생이신 듯 하온데. 하고 젊은 미망인 은몽에 비록 웃음을 띄었을 망정 화려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네, 저 평안도예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고 반문하는 은몽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아니에요. 말씨에 어딘가 평안도 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평안도 어디십니까? 저 신의주예요. 신의주. 황교정은 그러고 신의주. 신의주면 하고 서너 번 되풀이하면서 양친께서는 두 분 다 안 계셨습니까?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엄친의 조남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는 주택서라고 부르셨어요. 선생님,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요. 늙은이라니. 그저 젊은 사람들을 대하면 화제가 빈곤해서 허허허허. 그런데 이런 것까지 물어서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자친님의 성함은 무엇인지요? 황교장은 그러면서 은몽의 입술을 가장 긴장한 낯으로 쳐다보았다. 은몽은 그 순간 이 늙은이가 별소리를 다 묻는다는 듯이 새침한 낯으로 상대방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대답하였다. 김옥녀라고 부르셨어요. 김옥녀. 황교장은 그 순간 자기의 기대와는 그 무엇이 어그러진다는 듯이 그렇습니까? 가뜩이나 외로우신 몸이 요즘 얼마나 더 쓸쓸하십니까? 하여튼 위험에 빠지시지 않도록 몸조심 잘하셔야겠습니다. 하긴 이처럼 경찰대의 수비가 든든하니까 뭐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럼 하고 몸을 일으키며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이처럼 불행 중에 계신 분을 괴롭혀서 염치 없는 이 늙은이를 과히 욕하지나 마십시오. 아이, 선생님도 모두 제 힘이 모자라는 것을 한탄할 뿐이에요. 정당께는 선생님의 의사를 잘 전달하겠습니다. 과분의 말씀 황송합니다. 하고 황교장은 밖으로 나왔다. 7월 초순 무더운 날이었다. 황교장은 한강 기슭 어느 조그마한 정자나무 그늘로 찾아가서 맥고모를 벗어들고 이마에 땀을 씻었다. 발밑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보트대, 백사장에서 날뛰는 벌거숭이들. 7월의 한강은 젊은이들의 호화로운 청춘을 싣고 어제도 흐르고 오늘도 또 내일도 흐르건만. 인생이 길다면 긴 것이야. 젊은 시절에 꾸던 꿈이 바로 어젯밤 같건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황교장은 꿈꾸는 것처럼 물끄러미 한강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을 그러고 서서 달콤한 회상에 잠겨있던 황교장은 하고 콧소리를 내면서 커다란 회중시계를 꺼내 잠깐 들여다보고는 다시 집어넣으려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시계 뒷뚜껑을 손톱으로 열었다. 머리를 길게 따 느린 처녀의 사진. 그 즈음 유불난 탐정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태평동 거리를 활기 있게 걷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막 부청 호적가로부터 뛰어나오는 길이었다. 그는 황교장의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부청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호적가에서 그가 발견한 사실, 그것은 황세민의 국적이 조선에 있지 않고 아메리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의외의 사실이었다. 아메리카에 귀한 황세민.
유블라는 새하얀 파나마 모를 벗어서 부채질하며 스틱으로 구두코를 툭툭 치면서 걸어가는 것이었다. 황세민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아메리카로부터 돌아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아메리카 귀하인, 다시 말하면 아메리카 국민인 줄을 세상 사람들은 통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다만 경성 부민으로서의 거주계를 부청에 제출했을 따름이었다. 그 어떤 희망을 품고 호적가를 찾아갔던 유탐정은 이 실로 뜻하지 않은 황교장의 신분에 접함으로써 기대는 엄청나게 어그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열병 환자처럼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하여튼 직접 황교장을 만나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부민관 앞에서 효자동 가는 전차를 잡아탄 유탐정이 효자동 종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해성 전문학교 정문을 들어선 것은 20분가량 후의 일이었다. 면회를 청하니 저번 유블란에게 속아 넘어간 늙은 소사가 수상한 놈이라는 눈치로 아래 위를 훑어보고 나서 오늘은 아침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한 후에 긴급한 용건이 있으면 자택으로 찾아가라고 하면서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황 교장의 자택은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청운동 XX번지 조그마한 양옥이었다. 유탐정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았다. 좁으나마 정원에는 화단이 있고 화단 옆에 조그만 연못 같은 것도 보이고 세조롱도 달리고 늙은 독신자의 취미를 엿볼 수 있었다. 유블라는 마침내 현관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가 안에서 찌르릉 찌르릉 울리더니 이윽고 늙은 어멈이 나오면서 유블란을 맞이하였다. 황 선생 댁에 계신가요? 지금 계시지 않는뎁시오. 언제쯤 돌아오실는지 모르시죠? 글쎄 올시다. 아침에 나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는뎁시오. 아마 곧 오실 겁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는 말에 유블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현관을 나섰다. 그때 유블라는 정문에서 한 장의 엽서를 들고 현관을 향하여 들어오는 우편 배달부와 바로 뜰 한복판에서 마주쳤다. 황세민 씨, 하고 배달부는 유블란을 이 집 주인으로 착각했는지 손에 들었던 엽서를 내주고는 자기의 직무를 다했다는 듯 바쁜 걸음으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유블란은 엽서를 받아들고 이 집 어멈에게 전달할 셈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무심중 엽서를 들여다보았다. 서면에는 지극히 간단한 문구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10시 정각에 귀하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준비는 착실히 해두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명도 없고 주소도 없다. 보통 때 같았으면 별로 주의도 안 했을 것이나 때가 때인지라 유블라는 무엇인가 지적할 수 없는 그 어떤 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다. 그 엽서를 현관 문틈으로 던져놓고 정문을 나섰다. 효자동 정류장까지 나온 유블란이 행길 옆 가게로 들어가서 담배를 사고 있는 바로 그때 명수대 음몽을 찾아갔던 황세민 교장이 전차에서 내렸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유탐정과 황 교장은 불과 몇 발자국 안 되는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한 채 하나는 왼편으로 하나는 오른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블란이 담배를 사가지고 전차에 올라탔을 즈음에는 황 교장은 벌써 효자동 종점에서 왼편으로 꺾어져 한참 동안 걸었을 때였다. 황 교장은 자기 집 현관을 들어서면서 발부리 앞에 떨어져 있는 한 장의 엽서를 발견하고 허리를 굽혔다. 그는 허리를 펴면서 누가 보지나 않나 하고
두려워하는 눈동자로 주위를 한번 살펴본 후에 구두를 벗었다. 그때 늙은 어멈이 마주 나오면서 인사를 하였다. 인제 방금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쇼. 누가? 누구신지 성함은 말하지 않고 저 검은 안경을 쓴 키가 후리후리한 검은 안경? 유불난 탐정이로구나. 생각하였다. 저번에도 검은 안경을 쓴 사나이가 학교로 찾아와서 자기의 서랍을 뒤지고 가지 않았는가. 다시 찾아오시겠다고요. 하는 어멈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고 무거운 표정을 이마에 그리면서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에 들어가자 그는 뜰에 면한 커튼을 열어젖히고 피곤한 몸을 털썩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양손으로 턱을 고인 다음 추녀에 걸린 세조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밤 10시에 온다고. 하고 중얼거리면서 포켓에서 문제의 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황 교장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진다. 언제까지나 테이블 위에 놓인 엽서를 들여다보는 황 교장의 얼굴에는 점점 심각한 온해의 빛이 떠돌기 시작했다. 4시, 5시, 7시. 시간은 쉼 없이 지나간다. 8시에 저녁을 먹고 난 황 교장은 어멈을 불러들였다. 오늘 밤은 특별히 여가를 줄 테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놀다 오시오. 늦어지면 내일 돌아와도 괜찮고. 하는 주인의 말에 늙은 어멈은 기뻐하며 그럼 저 동대문 밖 딸애네 집에나 갔다 옵죠. 아유 고마워라. 하고 변덕을 부리면서 나가버렸다. 어멈이 밖으로 나가자 황 교장은 우뚝 의자에서 일어나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8시 30분. 10시에 오겠다고 했으니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방바닥을 들여다보며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황세민 교장. 그러다가는 시계를 또 쳐다보고 시계를 쳐다보고는 또 방 안을 돌아다니고 마침내 그는 무엇을 결심했는지 9시를 치는 괴종 소리를 듣는 순간 하고 길게 그리고 깊게 한번 신음한 후에 저편 구석에 놓인 책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포켓에서 조그마한 열쇠 한 개를 꺼내 책상 맨 밑 서랍을 열고 서랍 속에서 손수건에 싼 무슨 뭉치를 하나 끄집어냈다. 황 교장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는 들창에 커튼을 깊이 내렸다. 정원에는 아직 항원이 남아있고 무더운 여름밤은 어둡기 시작했다. 황 교장은 손수건에 싼 조그마한 뭉치를 끌렀다. 그것은 한 자루의 권총이었다. 그는 간계무량한 듯이 피스톨을 어루만져 보았다. 그러고는 권총을 들고 벽에 걸린 시계를 겨누었다. 첵칵 하고 자물쇠를 당기는 소리. 황 교장은 다시 책상 서랍에서 탄환을 꺼내 권총에 재운 후에 포켓에 쓸어놓고 또 시간을 보았다. 10시가 거의 가까워 왔다. 모든 것을 결심한 듯한 황 교장의 얼굴에는 벌써 초조도 보이지 않고 온해도 보이지 않았다. 침착할 대로 침착해진 황세민 교장이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정각 10시. 그래도 현관에는 아무 소식도 없다. 황 교장은 포켓 위로 피스톨을 어루만져 보면서 손님을 기다렸다. 10시 10분. 찌르릉 하는 초인종 소리가 돌연 텅 빈 집안을 울렸다. 현관에 누가 온 모양이었다. 그래도 교장은 의자에 앉은 채 일어설 줄을 몰랐다.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두 눈을 스르르 감았다.
초인종 소리가 또 찌르릉 하고 이번에는 길게 그리고 세차게 울렸다. 어멈이 외출했으니 황교장밖에 마중 나갈 사람이 없건만 그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찌르릉. 초인종이 마침내 3번째 울렸다. 그래도 돌부처와 같은 황교장이다. 멀리서 전차 소리가 우웅하고 들려왔다. 여름밤은 점점 깊어가고 황교장은 여전히 의자에 파묻혀 있고 그러나 초인종 소리는 다시 울려오지 않았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드르륵 하고 들렸다. 거센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린다. 그리고 한참 있다 슬그머니 도어가 열리면서 한 사람의 사나이가 그림자처럼 쑥 황교장 앞에 나타났다.